1988년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의 어느 조용한 연구실입니다. 위대한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이 암과의 긴 싸움 끝에 세상을 떠난 직후였죠. 동료와 제자들이 유품을 정리하러 그 방에 들어섰을 때 칠판에는 아직 지워지지 않은 그의 필체가 남아 있었습니다. 복잡한 방정식도 거창한 물리 공식도 아니었어요. 딱 한 줄,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내가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은 내가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그 문장 주변으로는 하다만 계산과 대충 그린 그림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지만 유독 그 한 줄만큼은 마치 일부러 그렇게 남겨둔 것처럼 다른 것들과 뚝 떨어져 적혀 있었죠. 마치 세상에 건네는 마지막 말처럼 말입니다. 오늘 저희 파인만의 길에서는 바로 이 문장 하나를 손에 들고 아주 낯선 곳으로 함께 걸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문장을 딱 하나의 주제에 갖다 대는 순간 이상하게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그 주제가 뭐냐고요?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제 목소리를 듣고 이 말들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 모든 것을 안에서 생생하게 겪고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의식이 있다는 그 사실 말입니다. 아, 오해는 마세요. 귀신이나 영혼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슈퍼컴퓨터도 가장 발전한 인공지능도 아직 이 느낌 하나만큼은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거예요. 파인만의 규칙을 그대로 적용해 본다면 우리는 아직 의식을 진짜로 이해한 게 아닌 셈이죠. 우리는 흔히 세상에서 가장 깊은 비밀은 저 우주 바깥 어딘가에 숨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 답은 여러분의 머릿속 가장 깊은 곳에 처음부터 숨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는 인류가 만든 가장 거대한 망원경으로 100억 광년 넘어 은하의 지도를 그려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원자를 쪼개어 그 안에 힘을 꺼냈었고 우주에서 가장 빠른 빛의 속도를 소수점 아래까지 재현했죠. 그런데 정작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우리 안에서 조용히 피어나는 이 단순한 경험, 무언가를 느낀다는 것이 대체 뭔지는 아직 아무도 시원하게 설명하지 못합니다. 참 기묘한 일이죠. 가장 멀리 있는 것은 그려내면서 가장 가까이 있는 것 앞에서는 말문이 막히니까요. 자, 여기서부터 저는 여러분께 두 개의 세계를 나란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안에서 직접 겪는 세계입니다. 따뜻하고 생생하고 색깔과 냄새와 아픔으로 가득한 세계죠. 다른 하나는 물리학과 뇌과학이 바깥에서 차갑게 기술하는 세계입니다. 세포와 전기 신호와 화학 물질로만 이루어진 세계요. 이 두 세계는 분명 같은 하나를 가리키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서로 도무지 말이 안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할 일은 이 두 세계를 정면으로 부딪혀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충돌 지점에서 세상을 보는 우리의 시선이 어떻게 뒤집히는지 함께 확인해 보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안에서 실제로 겪고 있는 그 세계 말입니다. 퇴근길 지하철에 몸을 싣고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던 어느 저녁을 떠올려 보세요. 유리창에 비친 흐릿한 얼굴, 덜컹거리는 진동, 이어폰에서 흘러나오는 익숙한 노래 한 소절. 그 순간 분명 그 자리에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느끼고 있는 진짜 누군가가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죠. 이건 너무나 당연해서 평소엔 눈치조차 못 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것만큼 신기한 게 또 없어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아주 어릴 적 누군가 여러분을 토닥이며 불러주던 자장가를 떠올려 보세요. 과학은 그 멜로디의 정확한 음파 주파수를 잴 수 있습니다. 그 소리가 여러분의 고막을 어떻게 스르륵 떨리게 하는지, 그 진동이 어떤 신경을 타고 뇌로 올라가는지도 정확히 그려낼 수 있죠. 그 소리를 들을 때 뇌의 어느 부위가 반짝 켜지는지, 어떤 화학물질이 스며 나오는지도 화면에 띄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어떤 정밀한 측정도 왜 그 자장가를 들으면 여러분 마음 한구석이 스르르 따뜻해지는지는 설명하지 못합니다. 수십 년이 흐른 지금 우연히 어딘가에서 그 똑같은 멜로디가 흘러나왔을 때 왜 갑자기 눈시울이 핑 도는지도 설명하지 못하죠. 주파수를 아는 것과 그 따뜻함을 안에서 직접 느끼는 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야기니까요. 바로 이 지점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세계, 그러니까 안에서 겪는 세계를 이야기할 때 항상 마주치는 그 이상한 벽 말입니다. 우리 동네 민수가 새빨간 사과를 바라볼 때 민수의 머릿속에는 그 불따라는 생생한 느낌이 확 떠오릅니다. 그런데 그 느낌이 정확히 뭔지,
어디에 있는지는 그 누구도 손가락으로 딱 짚어내지 못합니다. 누군가 넘어져서 무릎이 까졌을 때 그 아픔이 왜 그냥 전기 신호로 끝나지 않고 진짜로 눈물이 쏙 빠지게 괴로운 감각으로 둔갑하는지도 설명하지 못하죠. 이 첫 번째 세계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합니다. 우리가 눈을 뜬 순간부터 감는 순간까지 단 한 번도 벗어나 본 적 없는 세계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 익숙함 때문에 우리는 이 세계가 얼마나 설명하기 어려운 것인지를 까맣게 잊고 삽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세계로 건너가 볼 시간입니다. 물리학이 바깥에서 기술하는 그 차갑고 정밀한 세계로요. 두 번째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여러분이 겪는 그 따뜻한 경험이라는 게 아예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직 물질과 신호만 있을 뿐이죠. 60여 년 전만 해도 과학자들은 자신만만했습니다. 의식이라는 건 언젠가 저절로 풀릴 문제라고 믿었거든요. 뇌를 아주 잘 이해하고 뉴런이라는 뇌세포들의 지도를 완벽하게 그리고 그 사이의 모든 연결고리만 해독해내면 정답이 툭 튀어나올 거라고요. 그저 시간 문제일 뿐 퍼즐의 마지막 한 조각을 끼우는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기술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발전했습니다. 뇌가 일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들여다보는 장비가 나왔고 수백만 개의 뉴런이 번쩍번쩍 켜지는 장면이 고스란히 기록됐죠. 기억이 만들어지는 화학적 과정을 하나하나 지도처럼 그려냈고 우리가 뭔가를 배울 때 돌아가는 신경회로 두려움을 느낄 때 확 켜지는 뇌의 영역까지 전부 찾아냈습니다. 새로운 발견이 나올 때마다 사람들은 이제 곧 그 큰 수수께끼가 풀리겠구나 하고 잔뜩 기대에 부풀었죠. 그런데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뇌에 대해 알면 알수록 정작 우리가 느끼는 그 생생한 경험 자체는 점점 더 알 수 없어져 버린 겁니다. 왜 그런지 물리학자처럼 아주 꼼꼼하게 따져보겠습니다. 과학자들은 문제를 두 종류로 나눕니다. 하나는 쉬운 문제라고 부르는 것들이에요.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떤 부위가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회로가 무엇을 켜고 끄는지에 대한 물음들이죠. 물론 여기서 쉽다는 건 진짜 쉽다는 뜻은 아닙니다. 수많은 학자가 평생을 바쳐야 하는 문제들이에요. 하지만 적어도 어떻게 풀어야 할지 그 길이 보인다는 뜻에서 쉬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다른 하나, 어려운 문제는 완전히 다릅니다. 왜 이 모든 기계적인 과정이 아무 느낌도 없이 그냥 조용히 일어나는 대신 하필이면 무언가를 생생하게 느끼는 주관적인 경험으로 바뀌는가? 이 물음이에요. 철학자 데이비드 차머스는 1995년 바로 이 물음의 의식의 어려운 문제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 이름은 지금까지도 그대로 살아있죠. 이름은 붙였지만 답은 아직 아무도 못 찾았으니까요. 다시 그 빨간 사과로 돌아가 볼까요? 과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과의 붉은색은 특정한 빛의 파장이고 그 파장이 눈으로 들어와 신호로 바뀌어 뇌로 전달되는 과정이라고요. 여기까지는 완벽합니다. 그런데 그 어떤 물리 방정식도 여러분 눈앞에 확 펼쳐지는 그 쨍하고 선명한 붉은색의 느낌이 도대체 왜 존재하는지는 설명하지 못합니다. 잠깐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사과 자체에는 색이 칠해져 있지 않습니다. 사과는 그저 어떤 파장의 빛을 튕겨낼 뿐이에요. 그 빛에도 색은 없습니다. 빛은 그냥 진동하는 파동일 뿐이죠. 그럼 뇌 안에 있을까요? 뇌를 아무리 열어봐도 그 안엔 축축한 세포와 오가는 전기 신호밖에 없습니다. 그 어디에도 빨강이라는 느낌은 적혀 있지 않아요. 그런데도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그 빨강을 너무나 생생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 빨강은 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바로 이 대목에서 두 세계가 처음으로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그리고 이 충돌을 이해하는데 아주 요긴한 그림 하나를 꺼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내내 우리를 안내해 줄 그림이에요. 바로 지도와 땅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정교한 지도를 손에 쥐어도 그것이 실제 땅 그 자체가 되지는 않죠. 종이 위엔 산의 높이가 숫자로 강이 폭이 가느다란 선으로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산을 오를 때 허벅지가 뻐근한 느낌이나 강물에 손을 담글 때의 시원한 감촉은 담겨 있지 않아요. 아무리 완벽하게 그려도 그 위엔 절대 물 한 방울 흐르지 않으니까요. 두 번째 세계, 그러니까 물리학이 그리는 뇌는 인류 역사상 가장 정밀한 지도입니다. 뉴런 하나하나의 위치, 신호가 오가는 시각, 화학 물질의 농도까지 전부 적혀 있죠. 그런데 그걸 아무리 빼곡히 채워 넣어도 첫 번째 세계, 그러니까 실제로 밟고 선 그 땅, 빨강을 진짜로 보고
아픔을 진짜로 느끼는 그 경험만큼은 종이 위로 올라오지 않습니다. 신호를 아는 것과 그 신호가 느낌이 되는 것 사이에는 지도와 땅만큼의 거리가 놓여 있으니까요.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에이, 아직 우리가 뇌지도를 다 못 그려서 그런 거 아니야? 조금만 더 자세히 그리면 결국 빨강도 거기서 나오지 않을까?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여기에 많은 사람이 눈치채지 못하는 숨겨진 전제가 하나 깔려 있습니다. 더 자세히 그리기만 하면 땅이 저절로 솟아난다는 전제요. 정말 그럴까요? 산의 높이를 소수점 아래 천자리까지 적어 놓는다고 해서 그 종이에서 갑자기 진짜 바위 냄새가 풍겨 나올까요? 그렇지 않죠. 아무리 정밀해져도 지도는 끝까지 지도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완전히 엉뚱한 방식으로 문제를 풀려고 했던 건 아닐까요? 바로 이 의심에서 몇몇 대담한 과학자들이 아주 과감한 생각을 꺼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감한 생각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만약 의식이 그저 계산기처럼 돌아가는 뇌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면, 만약 의식이 우주의 가장 근본적인 법칙, 그 깊고 깊은 뿌리에서 곧바로 힘을 얻고 있는 거라면, 이게 왜 그렇게 충격적인 생각인지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어느 영상에서 아주 작은 입자의 기묘한 성질을 다룬 적이 있죠. 여러분이 지켜보지 않는 동안 아주 작은 입자는 가능한 모든 길을 동시에 지나갑니다. 마치 공중에 던진 동전이 땅에 떨어지기 전까지는 앞면과 뒷면을 동시에 품고 있는 것처럼요. 그런데 여러분이 딱 쳐다보는 바로 그 순간 오직 하나의 결과만 남고 나머지 가능성은 전부 스르륵 사라져 버립니다. 무한한 가능성이 단 하나의 현실로 뚝 굳어지는 결정적인 순간이죠. 그런데 여기에 아직 아무도 답하지 못한 물음이 숨어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 그리고 왜 이 굳어짐이 일어나는 걸까요? 수학으로는 그 결과를 기가 막히게 계산해내면서도 그 과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는 설명하지 못합니다. 파인만조차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했었죠. 아무도 양자역학을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한다고요. 이건 그가 몰라서 백기를 든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가장 위대한 강점이었어요. 인간의 지식이 어디서 끝나고 진짜 미스터리가 어디서 시작되는지 그 경계선을 솔직하게 그을 줄 아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자, 이제 두 개의 거대한 미스터리가 나란히 놓였습니다. 하나는 아무도 못 푸는 의식의 어려운 문제, 다른 하나는 아무도 그 과정을 설명 못하는 양자의 굳어짐. 그리고 어떤 이들은 이렇게 상상했습니다. 혹시 이 둘이 사실은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게 아닐까? 그 작은 입자의 가능성이 하나의 현실로 굳어지는 바로 그 찰나가 어쩌면 생생한 의식이 태어나는 순간과 같은 게 아닐까. 정말 매혹적인 생각이죠. 그런데 파인만의 길에서는 늘 정직해야 합니다. 성공한 아이디어만 보여드리는 건 반쪽짜리 과학이에요. 그래서 이 매혹적인 생각으로 뛰어들기 전에 먼저 실패하고 버려진 아이디어 하나부터 정직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처음에 몇몇 연구자는 훨씬 더 단순한 곳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바로 뇌가 만들어내는 전자기장이었죠. 뇌세포들이 활동할 때마다 아주 미세한 전기적 자기적 파동이 생겨나는데 이건 심지어 머리 바깥으로까지 퍼져나와 기계로 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쩌면 의식은 여기저기 흩어진 뇌세포의 조각들이 아니라 뇌 전체에 하나로 퍼져 있는 이 통합된 전자기장 자체가 아닐까? 그럴듯하죠? 흩어진 것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직감은 꽤 날카로웠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디어는 곧바로 커다란 벽에 부딪히고 맙니다. 냉장고에 붙은 자석도 전자기장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듣는 라디오도 전자기장을 만들어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자석이나 라디오가 스스로 뭔가를 느끼고 생각한다고 믿지는 않잖아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뇌의 전자기장만 특별하게 의식을 만들어내야 할까요? 이 물음에 아무도 시원하게 답하지 못했고 결국 연구자들은 이 생각을 조용히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지도로 다시 말하자면 전자기장이라는 새로운 색연필을 하나 더 꺼내 지도를 칠했을 뿐 여전히 그건 지도였던 겁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방향을 틀어 훨씬 더 작고 구체적인 곳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우리 세포 안에 숨어있는 아주 미세한 구조물이었죠. 참고로 이 이론은 파인만이 세상을 떠난 뒤에야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러니 그는 이 이론을 살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모든 이야기는 그가 남긴 태도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자연 앞에서는 한없이 솔직해야 한다는 용기,
그리고 아무리 엉뚱해 보이는 가능성이라도 일단 열린 마음으로 진지하게 검토해보는 그 태도 말이죠. 이 구조물의 이름은 미세소관입니다. 수십 년 동안 과학자들은 이게 그저 세포의 모양을 잡아주는 뼈대 정도라고만 여겼어요. 그런데 뇌세포 안에서는 이 미세소관들이 놀라울 만큼 조직적인 그물망을 이루고 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마치 거대한 오케스트라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한 화음을 맞추듯이 말이죠. 여기서 잠깐 파인만이 틈만 나면 신나게 두드리던 봉고 드럼을 떠올려 보세요. 완벽한 리듬에 딱 맞아 떨어질 때의 그 짜릿한 말입니다. 영국의 저명한 물리학자 로저 펠로즈와 마취가 의사 스튜어트 해머로프는 바로 그런 완벽한 리듬을 닮은 아이디어를 내놓았습니다. 뇌 속 수백만 개의 미세소관이 엄청난 협동으로 동시에 진동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거였죠. 마치 한 명의 지휘자가 수백 개의 악기를 한꺼번에 조율하듯이요. 이 진동들은 양자적인 상태를 유지하며 쿵짝을 맞추다가 어떤 한계점을 넘는 순간 전부 함께 스르륵 굳어집니다. 가능성으로만 있던 상태가 뚜렷한 현실로 확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두가 함께 굳어지는 찰나에 아주 작은 의식의 경험이 반짝 태어난다는 겁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이런 굳어짐이 1초에 무려 40번 가까이 일어날 수 있고 그 찰나의 조각들이 서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우리가 느끼는 끊김없는 의식이 된다고 하죠. 말하자면 우리 머릿속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작은 악기가 한꺼번에 소리를 내는 어마어마한 합주단이라는 겁니다. 그 수많은 소리가 완벽하게 하나의 음으로 포개지는 찰나마다 의식의 조각이 반짝 태어난다는 거죠. 정말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하지만 파인만의 길이니까 여기서도 정직하게 이 아이디어의 심각한 문제를 고백해야겠습니다. 사람의 뇌는 아주 뜨겁고 축축하고 엄청나게 시끄러운 곳입니다. 반면에 양자적인 현상은 너무나 예민하고 연약하죠. 바깥에서 아주 미세한 간섭만 들어와도 여러분이 눈을 한번 깜빡이기도 전에, 그러니까 10억 분의 1 초도 안 되는 찰나에 그 양자 상태는 와장창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물리학자는 뇌가 너무 뜨겁고 요란해서 그렇게 깨지기 쉬운 양자적 화음을 유지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반론은 아직도 시원하게 풀리지 않은 채 테이블 위에 놓여 있죠. 게다가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뇌 안에서 양자 효과가 진짜로 일어난다고 쳐도 그것만으로는 우리의 진짜 물음이 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양자 역학도 결국엔 물리학이고 결국엔 수학 방정식입니다. 어떤 현상이 양자적이라고 해서 그게 왜 우리에게 생생한 느낌으로 다가오는지까지 설명해 주지는 않아요. 그저 미스터리의 무대를 고전 물리학에서 양자 물리학으로 옮겨 놓았을 뿐이죠. 우리는 결국 똑같은 벽 앞에 다시 섰습니다. 들어간 문만 달랐을 뿐이에요. 더 화려한 오케스트라를 지도 위에 그려 넣었지만 그래도 그건 여전히 지도였으니까요. 파인만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예쁜 이론을 살리겠다고 억지로 현실을 비틀지 않았을 겁니다. 아무리 우아한 아이디어라도 실험과 어긋나면 그건 그냥 틀린 거였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도 이 벽을 더 선명하게 보기 위해 그가 평소 즐겨 하던 방식대로 재미있는 사고 실험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우리 동네 민수가 아주 탐스러운 빨간 사과를 빤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민수가 사과를 보는 동안 뇌에서 벌어지는 모든 과정을 완벽하게 녹화하는 마법 같은 기계가 있다고 쳐요. 이 정보를 컴퓨터에 고스란히 저장한 다음 다른 사람의 뇌나 아주 정교한 인공지능에 그대로 재생합니다. 신호의 패턴은 완전히 100%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시스템도 민수처럼 빨간 사과를 보는 생생한 경험을 하게 될까요? 처음엔 다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패턴이 똑같으니 당연히 똑같은 경험을 하겠지 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반전이 나옵니다. 만약 우리가 그 녹화본을 거꾸로 뒤집어서 재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면 신호들을 마구 뒤섞어서 아무 순서로나 재생한다면요. 아마 10중8구 그 시스템은 아무런 의식적 경험도 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대체 왜 안 되는 걸까요? 녹화본 안에 있는 신호는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들어있고 모든 재료가 다 존재하는데 말이죠. 바뀐 건 오직 신호들 사이의 관계, 그러니까 순서와 구조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걸 깨닫습니다.
의식이라는 건 재료가 다 있다고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라 특정한 구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확히 어떤 구조일까요? 잠깐 멈춰서 방금 스스로에게 던진 이 물음을 음미해 보세요. 사실 이 물음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파헤치는 모든 미스터리의 심장부니까요. 이제 상상력을 한 단계만 더 끌어올려 보겠습니다. 훨씬 더 극단적인 실험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뇌 안의 모든 정보, 그러니까 모든 입자의 위치와 상태를 아주 거대하고 두꺼운 책에 빠짐없이 글로 적어 놓았다고 해봅시다. 자, 그럼 그 책은 의식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은 당장 말도 안 된다며 아니요라고 외치고 싶으실 겁니다. 맞아요. 그 책은 그저 종이 위에 얹힌 잉크 자국일 뿐이죠. 그 책 안에서는 아무런 변화도 아무런 과정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붙잡습니다. 의식이 존재하려면 단순히 정보만 있어서는 안 되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 두 개의 사고 실험은 완전히 다른 곳에서 출발했지만 결국 똑같은 하나를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의식은 무엇이 존재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다시 우리의 그림으로 돌아가 볼까요? 책에 아무리 완벽하게 땅을 옮겨 적어도 그건 결국 아주 두꺼운 지도책일 뿐입니다. 그 안에서는 강물이 흐르지 않으니까요. 땅이 진짜 땅인 이유는 거기서 실제로 무언가가 흐르고 자라고 변하고 있기 때문이죠. 바로 여기서 지금까지 사이가 나빴던 두 세계가 처음으로 은밀하게 손을 맞잡습니다. 이 대목이 오늘 이야기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안에서 겪는 첫 번째 세계를 떠올려 보세요. 우리는 인생에서 단 한 번도 똑같은 순간으로 되돌아가지 못합니다. 매 순간은 겪는 즉시 영원히 사라지고 곧바로 다음 순간에 자리를 내어주죠. 과거는 기억하고 현재는 살아가고 미래는 알 수 없습니다. 이건 우리가 매일 뼈저리게 느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물리학이 기술하는 두 번째 세계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물리학에서는 한쪽으로만 흘러가는 시간의 방향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데 이걸 엔트로피라고 부르죠. 식탁에서 떨어져 산산조각 난 찻잔을 떠올려 보세요. 깨진 조각들이 스스로 스멀스멀 기어 올라와 다시 멀쩡한 찻잔으로 착 달라붙는 일은 이 우주에서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시간은 오직 한 방향으로만 흐르니까요.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쉬고 있을 때조차 뇌는 엄청난 에너지를 집어삼키며 매 순간 되돌릴 수 없는 변화를 쏟아냅니다. 자, 보세요. 안에서 겪는 세계는 순간이 다시 오지 않는다고 말하고 바깥에서 기술하는 세계도 시간은 되돌릴 수 없다고 말합니다. 두 세계가 시간이라는 지점에서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의식은 바로 이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의 흐름 그 자체와 깊이 묶여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아주 묵직한 결론 하나가 따라 나옵니다. 만약 의식이 이렇게 되돌릴 수 없는 물리적 과정과 떼려야 뗄 수 없이 얽혀 있다면 의식은 이 컴퓨터에서 저 컴퓨터로 복사해서 붙여넣을 수 있는 파일 같은 게 아니라는 뜻이 됩니다. 요즘 유행하는 상상 있잖아요. 우리 마음을 컴퓨터에 통째로 업로드해서 영원히 살겠다는 그 디지털 불멸의 꿈 말이에요. 아마 컴퓨터는 여러분의 행동 방식, 모든 기억, 심지어 특유의 말투까지 소름 돋게 똑같이 복사해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의식이 시간의 흐름과 그토록 단단히 묶여 있다면 복사된 건 그저 껍데기뿐인 메아리일지도 몰라요. 세상에 완벽하게 똑같은 저녁 노을이 두 번 다시 펼쳐지지 않듯이 우리의 의식적인 순간도 결코 완벽하게 복제될 수 없다는 겁니다. 물론 이건 현재 과학이 말해줄 수 있는 범위 안에서의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아직 아무도 최종 판정을 내리진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이 가능성은 인공지능의 미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흔들어 놓습니다. 미래의 기계가 우리 인간의 행동을 소름 돋게 완벽히 흉내낼 수는 있겠죠. 그렇다고 그 기계가 우리처럼 이 세상을 안에서 생생하게 느낀다는 뜻은 아닙니다. 의식을 흉내내는 것과 진짜 의식을 가지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니까요. 찰랑거리는 바다를 찍은 사진 속에서 진짜 파도가 출렁이지 않는 것처럼요. 사진은 겉모습만 비출 뿐 정작 그 물의 차가움은 담지 못하죠. 이게 바로 지도와 땅의 차이입니다. 아무리 실감나는 지도라도 그 위에 진짜 파도가 치지는 않으니까요.
자, 여기서 누군가는 여전히 고개를 갸웃하며 이렇게 반박하고 싶으실 겁니다. A. 결국 물리적인 정보를 아주 완벽하게 다 모으기만 하면 느낌이라는 것도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 아니야? 지도를 정말로 끝까지 완벽하게 그리면 결국 땅이랑 똑같아지는 거 아니냐고요. 아주 정당한 반박입니다. 그래서 이번엔 철학자들이 오랫동안 곱씹어온 유명한 사고 실험 하나를 빌려와 이 반박을 정면으로 시험해 보겠습니다. 메리라는 과학자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메리는 아주 특이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오직 흙과 백, 그리고 회색만 존재하는 방 안에서만 살아왔어요. 벽도, 옷도, 화면도 전부 흑백입니다. 대신 메리는 세상에서 색에 대해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빛의 파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빨간 빛이 눈의 어느 세포를 자극하는지, 그 신호가 어떤 신경을 타고 뇌의 어느 구석까지 가서 무엇을 켜는지, 그 모든 물리적 사실을 하나도 빠짐없이 알고 있죠. 그러니까 메리는 색에 관한 지도를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하게 손에 쥔 사람입니다. 자, 이제 물음을 던져보겠습니다. 어느 날 메리가 그 흑백의 방문을 열고 처음으로 바깥 세상에 나섭니다. 그리고 태어나 처음으로 새빨간 사과 하나를 두 눈으로 직접 봅니다. 이때 메리는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우게 될까요? 아니면 이미 다 알고 있었으니 아무런 새로움도 없을까요?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만약 메리가 정말로 아무것도 새로 배우지 않는다면 물리적 지도만으로 느낌까지 전부 담을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거의 모든 사람이 직감적으로 이렇게 느낍니다. 아니, 메리는 분명 뭔가 새로운 걸 알게 될 거야 하고요. 바로 빨강이라는 게 이런 거였구나 하는 그 느낌 말입니다. 메리는 빨강에 관한 모든 물리적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완벽한 지도에는 단 한 칸의 빈틈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실제로 빨강을 본 순간 지도에는 결코 적혀 있지 않던 무언가가 새로 생겨납니다. 바로 그것을 직접 겪는다는 것. 지도를 아무리 완벽하게 채워도 그 위엔 빨강이라는 느낌 한 방울이 끝내 올라오지 않았던 겁니다. 메리는 오래 완방 지도만 들여다보다가 방문을 열고 나가서야 비로소 땅을 처음 밟은 거예요. 물론 이 사고 실험을 두고도 학자들 사이엔 아직 뜨거운 논쟁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메리가 새로 배우는 건 새로운 사실이 아니라 그저 새로운 능력일 뿐이라고 반박하기도 하죠. 그러니 이걸 무슨 최종 증명처럼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다만 이 실험이 우리에게 아주 또렷하게 보여주는 게 하나 있어요. 물리적 정보를 아무리 완벽하게 쌓아 올려도 그것을 안에서 직접 겪는 경험과는 뭔가 결이 다르다는 그 이상한 느낌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계속 마주치고 있는 바로 그 벽이죠. 지도는 지도이고 땅은 땅이라는 벽. 그런데 이 벽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두드려보면 아주 오싹한 물음 하나가 또 고개를 듭니다. 그럼 그 땅을 밟고 있는 사람, 그 느낌을 겪고 있는 그 누군가는 우리가 잠들거나 정신을 잃는 순간엔 대체 어디로 사라지는 걸까요? 이 물음은 생각보다 훨씬 더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밤 잠이 들면서 그 안에 있던 누군가를 잠시 잃어버리니까요. 꿈도 꾸지 않는 깊은 잠에 빠졌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그 몇 시간 동안 여러분이라는 그 느끼는 존재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분명 몸은 침대에 그대로 누워 있었고 뇌도 조용히 계속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에서 그 모든 걸 겪던 그 누군가는 그 시간 동안 그냥 없었어요. 그러다 아침이 되면 알람 소리와 함께 스르륵 다시 켜집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우리는 이걸 너무 당연하게 여기지만 곰곰이 따져보면 정말 기묘한 일입니다. 느끼는 존재가 매일 한 번씩 사라졌다가 다음날 아침 다시 돌아오다니 말이죠. 이걸 훨씬 더 극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전신 마취입니다. 큰 수술을 받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의사가 이제 숫자를 세어보세요 하고 말합니다. 하나, 둘, 셋, 그리고 다음 순간 눈을 떠보니 이미 수술이 다 끝나 있죠. 그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꿈조차 없어요. 시간이 흐른 느낌도 없고 어둠 속에 있었다는 기억도 없습니다. 그저 뚝 끊겼다가 뚝 다시 이어질 뿐이죠. 마취 중에도 뇌세포들은 여전히 살아서 신호를 주고받습니다. 심장도 뛰고 폐도 숨을 쉬죠. 두 번째 세계, 그러니까 물리적인 지도 위에서는 많은 것이 여전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세계, 안에서 겪는 그 땅은 통째로 사라져버린 거예요. 재료는 거의 그대로인데 겪는 존재만 쏙 빠져나간 겁니다. 이건 앞에서 우리가 붙잡았던 그 깨달음을 다시 한번 세게 두드립니다.
의식은 재료가 다 있다고 켜지는 게 아니라 그 재료들이 특정한 방식으로 함께 춤출 때에만 켜진다는 것을요. 마취제는 바로 그 춤을, 그 오케스트라의 화음을 잠시 흐트러뜨리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아주 예민한 물음 하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잠들거나 마취로 의식이 꺼지는 것과 죽음은 뭐가 다를까요? 둘 다 안에서 겪는 그 세계가 꺼진다는 점에서는 닮아 보입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어요. 잠이나 마취는 다시 켜질 수 있는 잠재력을 품고 있습니다. 오케스트라가 잠시 연주를 멈췄을 뿐 악기와 지휘자는 그대로 남아 있어서 언제든 다시 화음을 맞출 수 있죠. 하지만 죽음은 그 오케스트라 자체가 완전히 흩어지는 겁니다. 다시 연주를 시작할 방법이 사라지는 거예요. 잠깐 오해는 마세요. 여기서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다 없다를 단정 지으려는 게 아닙니다. 그건 오늘 과학이 답할 수 있는 범위를 훌쩍 넘어서는 이야기예요. 다만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건 이겁니다. 의식은 어떤 고정된 물건이 아니라 끊임없이 흐르고 있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 강물이 흐름을 멈추는 그 순간까지만 강물인 것처럼요. 흐름이 멈추면 물은 그대로 있어도 더 이상 강이 아니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의식을 흐르는 과정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지금까지 인간만의 특권이라 믿었던 이 능력에 대해서도 완전히 새로운 물음을 던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여기서 아주 자연스럽게 한층 더 깊은 물음이 머리를 스칩니다. 만약 의식이 정말로 우주의 근본적인 물리 과정에 달려 있는 거라면 도대체 무슨 근거로 우리 인간만 의식을 가진다고 그렇게 자신했던 걸까요? 수백 년 동안 우리는 스스로를 우주의 중심에 올려놓고 의식은 인간만의 특권이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발견이 나올 때마다 그 믿음은 조금씩 금이 갔죠. 척추도 없는 문어는 유리병 뚜껑을 돌려 열고 그 방법을 기억합니다. 그것도 뉴런이 8개의 다리에 흩어져 있는데도 말이죠. 까마귀는 나뭇가지로 정교한 도구를 만들고 몇 단계 앞을 내다보며 계획을 세웁니다. 박쥐는 소리의 메아리로 어둠 속 세상을 입체로 그려내고 상어는 우리가 평생 가도 느낄 수 없는 미세한 전기장으로 주변을 감지하죠. 이 동물들은 모두 우리와 같은 지구에 살지만 사실상 완전히 다른 세계, 완전히 다른 땅을 밟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저마다 자기만의 지도로는 결코 다 그릴 수 없는 자기만의 생생한 땅을 말이에요. 여기서 상상력을 조금만 더 넓게 펼쳐볼까요? 어쩌면 의식은 전등 스위치처럼 켜지거나 꺼지거나 둘 중 하나인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오디오 볼륨 다이얼처럼 아주 조금씩 서서히 키울 수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아주 단순한 시스템은 개미 눈물만큼 희미한 의식을, 엄청나게 복잡한 시스템은 폭발할 듯 풍부한 의식을 가지는 식으로요. 오해는 마세요. 길가의 돌멩이가 사람처럼 고민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의식이 깨어나기 위해 정확히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하는지 그 비밀을 우리가 아직 다 풀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이 논리대로라면 우리 인간의 의식은 이 거대한 우주적 스펙트럼 안에서 아주 작은 한 점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끝없이 펼쳐진 무지개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딱 한 가지 색깔처럼 말이죠. 인간의 의식이 진화의 꼭대기, 가장 위대한 정점이 아니라 단지 우리가 유일하게 알고 있는 한 조각일 뿐이라는 겁니다. 자연은 우리가 이제 다 알아냈어 하고 자만할 때마다 늘 뒤통수를 치며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걸 좋아하니까요.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시점이 통째로 뒤집히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만 물어왔습니다. 뇌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어떻게 하면 이 지도를 더 완벽하게 채울 수 있는가? 그런데 이 물음은 우리를 두개골이라는 작은 뼈 상자 안에 가둬버립니다. 이제 물음의 차원을 확 높여야 할 때가 왔어요. 도대체 이 우주는 어떻게 생겨 먹었길래 무언가를 생생하게 느끼는 경험이라는 게 아예 존재할 수 있는 걸까? 이렇게 말이죠. 물음을 이렇게 바꾸는 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이건 모든 것을 송두리째 바꿉니다. 첫 번째 물음이 우리를 뼈상자 안에 가둔다면 두 번째 물음은 우리를 우주의 가장 깊은 구조 속으로 데려가니까요.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나란히 세워둔 두 세계가 마침내 하나로 포개집니다. 만약 의식이 자연의 가장 근본적인 성질 중 하나라면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뜨고 누군가의 목소리를 듣고 반짝이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는 그 평범한 순간들이 완전히 다르게 다가올 겁니다. 그건 더 이상 세포들의 뻔한 생물학적 작용이 아니라 이 거대한 우주가 스스로를 안에서 들여다보는 가장 경이로운 순간이 되는 거예요.
우주가 여러분이라는 창문을 통해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종이 위의 그림이 마침내 진짜 땅을 만나는 순간이라고 할까요? 이걸 조금만 더 밀고 나가면 정말 아찔한 데까지 이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스스로를 우주라는 무대를 객석에 앉아 구경하는 관객쯤으로 여겨왔습니다. 저 바깥에 우주가 있고 그걸 바라보는 나는 여기 따로 있다고요. 그런데 앞에서 잠깐 스쳤던 그 이상한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아주 작은 입자가 가능성으로만 떠 있다가 누군가 지켜보는 순간 하나의 현실로 굳어진다던 이야기 말입니다. 만약 그 굳어짐과 우리의 의식이 정말 한 뿌리에서 나온 거라면 우리는 더 이상 무대 밖 객석의 구경꾼이 아니게 됩니다. 세상을 느끼고 바라보는 존재인 우리가 처음부터 그 우주라는 방정식의 한복판에 들어가 있는 셈이니까요. 그렇게 되면 물리학 교과서를 앞장부터 다시 써야 할지도 모릅니다. 관찰자를 방정식 바깥에 세워두는 게 아니라 아예 그 안으로 끌어들여야 하니까요. 잠깐, 이건 우리가 대단해서 우주의 중심이라는 오만한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우리가 이 광활한 우주와 아무 상관없이 잠깐 얹혀있다 사라지는 티끌이 아니라 우주가 스스로를 느끼기 위해 피워올린 아주 작은 불꽃 하나일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저 차갑고 캄캄한 별들의 계산 속 어딘가에 따뜻함이 처음으로 태어나는 자리 말이죠. 자, 너무 거창하게만 들릴까봐 아주 사소한 장면 하나로 다시 내려와 볼게요. 늦은 밤 퇴근길, 편의점에 들러 따뜻한 컵라면 하나를 집어들었다고 해봅시다. 뚜껑을 열자 김이 스르륵 피어오르고 코끝에 익숙한 냄새가 확 번지죠. 첫 젓가락을 후루룩 넘기는 순간에 그 소박한 만족감. 물리의 언어로 옮기면 이건 그저 분자들이 코의 세포를 두드리고 신호가 뇌로 올라가고 몇몇 화학 물질이 분비되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정밀한 기술에도 지친 하루 끝에 스며드는 그 따뜻한 위로만큼은 적혀 있지 않아요. 그 위로는 오직 여러분이라는 땅 위에서만 진짜로 피어납니다. 138억 년을 흘러온 이 우주가 하필이면 그 평범한 편의점 불빛 아래서 컵라면 한 그릇의 온기로 자기 자신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던 그 한순간이 갑자기 온 우주만큼 묵직해집니다. 하지만 파인만의 길에서는 늘 정직해야 하죠. 이 놀라운 이야기가 아직 100% 증명된 건 결코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실험이 진행 중이고 과학자들 사이에서는 불꽃 튀는 토론이 벌어지고 있으며 아직 답하지 못한 물음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어떤 학자는 지금의 증거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고개를 젓고 또 어떤 학자는 머지않아 이 논쟁을 끝낼 결과가 나올 거라 확신합니다. 사실 바로 이런 점이 과학을 미치도록 매력적으로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과학은 절대 진리를 끌어안고 버티며 나아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골치 아픈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시험대에 올리고 틀렸으면 기꺼이 틀렸다고 인정하면서 한 걸음씩 나아가죠. 어쩌면 20년 뒤에 우리는 그때 그 생각은 크게 손봐야 했어 하며 웃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그것이 훨씬 더 거대한 의식 이론으로 가는 역사적인 첫걸음이었음을 두 눈으로 확인하게 될지도 모르죠. 영상 맨 앞에서 말씀드렸던 칼텍 연구실 칠판에 남아있던 파인만의 마지막 문장을 기억하시나요? 내가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은 내가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물론 당시에 그는 자신이 풀다 막힌 어떤 계산이나 방정식을 두고 그 말을 적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 문장이 오늘 우리가 나눈 의식이라는 주제와 이토록 소름 돋게 딱 맞아떨어지는 건 그냥 우연으로 넘기기엔 참 의미심장하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 어떤 뛰어난 과학자도 살아 숨쉬는 의식을 만들어내지 못했으니까요. 최첨단 연구실에서도 가장 강력한 슈퍼컴퓨터 안에서도 세상을 놀라게 한 최신 인공지능 안에서도 의식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파인만의 규칙을 그대로 적용하면 우리는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이 의식을 아직 진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는 셈이죠. 우리는 머나먼 은하의 지도를 완성했고 원자를 쪼개어 힘을 얻었으며 빛의 속도를 소수점까지 재현했습니다. 하지만 매 순간 우리 안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이 작고 소박한 기적, 무언가를 느낀다는 것이 진짜로 뭔지는 아직 만들어내지도 온전히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바로 지금 제 목소리를 들으며 이 문장들을 이해하는 그 과정을 통해 그 기적을 실시간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제
목소리의 파동이 여러분 귓속으로 들어가면 뇌는 곧장 윙 돌아가며 단어를 알아듣고 의미를 풀어냅니다. 여기까지는 지도에 다 적을 수 있는 기계적인 과정이에요. 하지만 그 너머에는 분명 무언가가 더 있습니다. 이 말들을 듣는 동안 여러분 안에 진짜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 정말로 귀를 기울여 이 모든 걸 느끼는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 어떤 위대한 방정식도 여러분이라는 사람이 지금 그 안에 존재한다는 사실만큼은 지도 위에 옮겨 적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잉크로 가득한 책도, 차갑게 재생되는 녹음기도, 정보만 처리하는 회로도 아니에요. 여러분은 우주의 수많은 정보가 안에서부터 생생하게 느껴지는 살아 숨쉬는 경이로운 땅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그런 평범한 순간이 문득 찾아오거든 말이죠. 밤하늘에 별을 올려다볼 때, 뺨을 스치는 시원한 바람을 느낄 때, 아침 커피 한 모금에 아, 내가 지금 살아있구나 싶을 때, 그럴 때 오늘 파인만의 길에서 나눈 이 이야기를 살짝 떠올려 주세요. 너무 익숙해서 무심코 흘려보내던 그 찰나가 사실은 우주가 감춰둔 가장 깊은 비밀을 품고 있다는 것을요. 어쩌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모험은 저 머나먼 우주가 아니라 바로 지금 여러분의 그 의식 안에서 막 시작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서 무언가를 느끼는 이 순간을 조금만 더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경이로운 수수께끼를 들고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